그렇겠네요. 하여간 뭐 걱정이고, 일단은 저는 8권의 내용부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제가 8권을 한 두 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8권의 앞부분 보면 음모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음모. 그래서 이게 마키아벨리가 음모에 관해서는 로마사 논고 3권에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파치가의 음모 얘기도 그때 잠깐 나와요. 거기서도 한번 잠깐 다뤘고, 그러니까 이 피렌체사의 전작인 로마서 논고에서 한번 음모 얘기를 길게 하면서 그때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인 이렇게 필리포스 2세 암살했던 얘기 그 음모 얘기도 쫙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음모에 관해서 한번 길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음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암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인 게 왜냐하면 암살은 성공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박정희 암살, 뭐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런 거 기억하니까 암살 되게 쉽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그 암살의 대상,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악화된다는 거야. 더 흑화돼가지고 더 폭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암살, 음모 이런 걸로 문제 해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고 그런 맥락에서 파치가의 음모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화가 얘기한 것처럼 이 파치가의 음모라는 건 아마 피렌체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인 것 같아. 그 피렌체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또 워낙 극적인 사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사 이렇게 관광의 소재로까지 지금도 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쯤 오면 메디치가가 거의 지금 피렌체 국정을 다 장악을 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 로렌초 데 메디치의 아버지였던 이제 그 피에로 데 메디치가 몸이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상대당파를 다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권력이 넘어왔을 때쯤 되면 이미 메디치가는 거의 뭐 이렇게 피렌체 최고의 명문가로 자리 잡았지만 근데 이제 파치가라고 하는 메디치가 못지않게 상당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문이 또 있었던 거야. 얘네가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은 야코포 데 파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고 대신 조카들이 많았어요. 그 조카들이 주렁주렁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암살을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안 했어요.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조카들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젊은 놈들이니까 겁도 없이. 아이씨, 메디치가 그 로렌초 줄리아노 저 형제는 뭔데 이 나라를 다 해먹고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로렌초 드 메디치가 이때 잘못한 게 너무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이 파치가에게는 그 부와 명성에 어울리는 그 자리를 안 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동생인 줄리아노가 형이 로렌초한테 형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쟤네 좀 너무 불만 많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로렌초 드 메디치는 그 젊음과 어떤 그 권력에 취해서 그냥 무시했다는 거야. 아, 됐어, 됐어.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치가를 막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 파치가 세력들의 분노를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쿵닥쿵닥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저 둘만 날려버리면 되는데 로렌초하고 줄리아노 그 당시 나이도 젊고 젊은 청년들인데 저 둘만 암살해서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피렌체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저 두 놈 때문에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을 증폭해서 아까 그 야코보 데 파치의 조카인 프란체스코 데 파치라고 하는 친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두 형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대 이탈리아 정세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보면 피렌체와 베네치아가 이제 공화국으로서 연합을 하고 거기에 그 밀라노가 스포르차 공작이 다스리고 있던 밀라노가 적당히 연대해 있는 이제 세계 도시 국가가 하나의 연합 그다음에 로마 교황하고 나폴리 왕이 또 하나의 연합.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의 동맹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프란체스코 데 파치는 이게 피렌체에서 이제 이제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교황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교황 쪽으로 가서 상대 쪽에 이제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교황 쪽에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진 살비아키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조반니 바티스타라고 하는 용병대장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일군의 암살 그 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쪽의 어떤 그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암살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 라파엘레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피렌체로 들어온 걸 틈타서 얘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명사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두 형제를 초대를 해서 동시에 암살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초대에 잘 안 응하죠. 바쁘기도 하고 뭐 둘 중에 한 명만 온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주말에 성당에서 암살을 하자. 왜냐면 주말에 그 당시에는 뭐 천주교가 워낙 세니까 주말 되면 무조건 모여서 다 미사는 드리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당의 어떤 주교가 꽤 높은 사람이었고 해서 이 양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두 형제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제로 두 형제가 다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음모자들이 역할 분담을 하는데 가장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란체스코 데 파치는 동생인 줄리아노를 죽이기로 하고 두 명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렌초 데 메디치가 가장 핵심인데 로렌초 데 메디치는 이 싸움을 잘하는 용병 대장인 조반니 바티스타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조반니 바티스타가 로렌초 데 메디치랑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본 거야. 만나봤더니 사람이 되게 괜찮아.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건실한 청년이고 뭐 이게 말도 잘하고 이게 영웅적 풍모가 있는 좋은 친구인데 얘를 내가 죽이긴 좀 그래. 더군다나 일요일 날 주일에 성당에서 죽인다는 게 너무 꺼림직한 거야. 그래서 조바니 바티스타가 나 안 할래. 이게 나 이렇게까지 못하겠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니까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루렌초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 빠지니까 할 수 없이 되게 비실비실한 성직자 하나를 데려다가 성직자한테 이제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성직자가 칼싸움을 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그 가까이 가서 칼로 찌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가지고 이제 둘이서 로렌초를 죽이기로 하고 프란체스코랑 또 한 명이 줄리아노를 죽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줄리아노는 집에서 이제 프란체스코가 꼬셔갖고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친구인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농담하고 데리고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가지고 혹시 오단에 흉갑, 이 갑옷을 입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당에 데리고 가서 미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프란체스코가 먼저 그 줄리아노를 칼로 푹 찌르죠. 푹 찌르고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리아노를 쓰러뜨린 다음에 그러니까 줄리아노 거기서 직사. 근데 이제 이 프란체스코 데파치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평소에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막 미친 듯이 계속 찌른 거야. 근데 찌르다 보니까 이게 칼을 잘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허벅지까지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상을 입어버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암살자인데 자기가 칼로 막 찌르다가 자기 허벅지를 찔러갖고 자기까지 그러니까 칼을 별로 안 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리아나 암살에는 성공했지만 그 주역이 자기도 같이 중상을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이제 사고가 벌어졌고 한편으로 로렌조 드 메디치는 이 조반니다 바티스타 정도가 덤볐어야 당할 만한 사람이야.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 이 로렌조 드 메디치는 마상 시험에도 굉장히 능해갖고 17살에 막 우승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자체도 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싸움도 못하는 비실비실한 성직자가 칼로 찌르려고 덤비니까 너 뭐야 이러면서 칼을 꼽아갖고 대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못 이긴 거야. 그래갖고 탕탕탕 하니까 이제 다 막아내고 목만 살짝 스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 새끼들 뭐지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선구실로 들어가서 자기 측근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고 있고 그 사이에 줄리아노는 암살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된 거죠. 그럼 프란체스코가 저 로렌츠도 메치도 죽여야지 하면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자기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못 쫓아가고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파장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암살 시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로렌초 메디치 당파한테 제압돼가지고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도망가고 프란체스코 데 파치가 가장 핵심 인물인데 얘가 지가 다쳐버리니까 지가 어떻게 하지를 상황 수습을 못하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힘들어 아파 이러면서 이제 옷을 빨가벗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 암살모의 애초에 미온적이었던 야코보 데 파치라고 하는 삼촌한테 삼촌이 나 대신 이거 마무리 좀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촌은 별로 썩 내키지도 않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을 타고 나가갖고 이제 거리를 뛰면서 요 시민 여러분 뭐 자유 이렇게 외치면서 이 메디치가의 폭정에 대항해서 일어납시다라고 폭동을 선동을 했는데 이미 이때쯤 되면 메디치가가 시민들 다 구워 삶아가지고 시민들은 아니 뭐 메디치가가 잘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암살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들 아무도 동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시민들이 무장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다시 역습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열을 정비한 로렌조 데 메디치가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이제 파치가를 싹 다 이렇게 일망타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데 파치는 빨가 벗겨진 채로 끌려 나와갖고 목이 매달려 버리고 그 야코보 데 파치 원래 이 암살에 미온적이었던 파치가의 온건파들마저도 싹 다 교수형 당하고 나중에 묻었다가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뭐 능지처참하고 마을을 빨가벗겨갖고 시체인 채로 끌고 댕기고 그러면서 아주 끔찍하게 그 당시 메디치가 못지않은 명성을 누렸던 최고 명문가의 어떤 그 귀족들이 아주 그냥 다 끔살을 당하는 그러면서 파치가는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리고 그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 싹 다 죽거나 아니면 피렌체 밖으로 도망가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파치가의 음모는 이제 끝장이 나면 완전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근데 그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치가의 음모가 사실은 메디치 일당 독재 혹은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음모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치가의 음모에서 잘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파치가의 음모가 마무리되고 피렌체에서 메디치 로렌조 대 메디치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교황하고 나폴리 왕은 여전히 그 피렌체에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봐라. 이 암살이 실패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황이 이 로렌초 이놈 손봐줘야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몰고 들어옵니다.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피렌체 입장에서 어떻게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뭐 이래저래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프랑스 왕한테 사절을 보내서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또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이제 그 일진일퇴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피렌체가 나머지 나라들 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렌조 대 메디치한테 측근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전쟁 이거 안 되겠다. 네가 나서서 둘 중에 하나하고라도 휴전을 해라. 그러니까 교황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나폴리 왕을 설득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설득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로렌초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 교황이라는 거는 임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황은 인생의 말년에 되는 거잖아요. 거의 할아버지 다 돼서야 이제 교황이 되니까 교황 해봐야 한 5년 10년 하면 죽어버리고 지금 교황은 너무 교활하고 또 변덕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황하고는 얘기 안 되겠다. 나폴리 왕을 설득하자라고 해서 로렌초 드 메디치가 나폴리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전 당사자였던 상대 적국을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측근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리 왕이 이렇게 로렌초 데 메디치 그 유명한 그 젊은이를 만나보니까 너무 얘가 훌륭한 거야. 뭐 말도 잘하고 아주 영웅적 풍모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나폴리 왕이 또 설득이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그냥 억류를 해가지고 붙잡아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뭐 이게 평판도 좀 신경 쓰이고 또 로렌초 만나보니까 사람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래 그냥 그럼 화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가 나폴리 왕과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또 로렌초의 명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피렌체와 나폴리가 서로 휴전을 해버리니까 전쟁의 또 다른 파트너였던 베네치아하고 교황이 또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봐라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지들끼리 휴전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또 이 적의 적은 동지라고 교황과 베네치아가 다시 연합을 해. 그래갖고 또 피렌체를 공격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이합집산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약간 여기서 아까 성례나 경화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교황이란 존재가 그 이탈리아의 통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렇게 붙으면 또 저렇게 반대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계속 겐세이를 놓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황과 베네치아가 같이 연합을 해서 또 피렌체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피렌체는 또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세계사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 누가 등장하냐? 바로 그 유명한 메메드 2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던 그 유명한 메흐메트 2세, 우리 세계사 유튜브 채널에 항상 많이 나오는 그 또 이렇게 절대 군주가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기세를 몰아서 로도스 섬을 공격을 합니다. 로도스 섬을 공격하면서 하는 김에 이탈리아 남부까지 로도스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에까지 병력을 상륙시켜서 거기 있는 주민들도 엄청 학살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우씨 이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뭐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고 해서 메흐메트 2세랑 싸울 준비를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잠깐 또 숨을 돌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뭐 이러고 있는 차에 메흐메트 2세가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 초반에 당시로서는 젊은 나이에 어쨌든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는 다시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외세의 어떤 위협이 사라지니까 이탈리아 또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잘 됐다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용덕이가 말한 그 파트가 여기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피렌체가 또 배신할 것처럼 걱정이 되니까 나폴리 왕이 뭐 그러면은 나 원래 돌려받기로 한 땅도 있고 뭐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동맹 아까 맺었던 동맹을 다시 갱신하자라고 해서 갱신했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 군주를 움직이는 건 무슨 조약상의 문서 약속 이런 게 아니라 힘과 필요다.
라고 하는 문구가 요 타이밍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여간 이탈리아는 계속 이렇게 그런 이합집산과 지지고 볶는 전쟁이 짜잘한 전투야. 아까 송미가 말한 것처럼 뭐 몇만 대군이 붙는 그런 전투도 아니고 일본만 해도 몇십만 명이 동원되고 막 몇만 명씩 싸우고 중국은 백만 대군이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안의 전투라는 건 몇천 명, 뭐 이천 명, 삼천 명, 뭐 많이 모아봐야 팔천 명. 특히 이제 기병이 많아요. 여기 용병 위주이기 때문에 보병은 별로 없고 기병이 8천 명이면 보병이 2천 명.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모았을 때가 뭐 그 정도 전쟁이거든요. 기병이 많은 것도 사실 문제란 그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기병은 다 이게 귀족 계급이거나 용병들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없고 보병 위주로 시민군을 꾸려야 진짜 사실은 강력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사 사상인데 나중에 시민군도 저희가 직접 조직을 해보기도 하고 일정한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뭐 그러죠. 그다음 하여간 뭐 그런 와중에 나중에 군주론에 나오는 이제 로마니아 지방에서 카테리나 스포르차라고 하는 여걸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그 스포르차 그 반란이 일어나서 남편이 죽고 자식들까지 다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그 카테리나 스포르차한테 그 성 안에 잔존 병력들이 그 농성을 하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좀 설득시켜서 그 농성 풀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을 인질로 잡고 이제 그 카테리나 스포르차 이제 여왕이죠. 여왕만 들여보낸 거야. 그랬더니 스포르차가 안으로 딱 들어가더니 너희 새끼들 내들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 폭동을 진압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 네 아들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하니까 스포르차가 그 유명한 걸 하죠. 야 아들들은 얼마든지 또 낳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치마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아랫도리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카트리나 스포르차가 20대 그 여성 그 여걸이었는데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마키아벨리가 다른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유명한 사건.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밀조밀한 사건이 벌어지다가 이제 8권의 끝에 가면 드디어 로렌조 드 메디치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로렌조 드 메디치는 뭐 여기 보면 되게 이제 예술에도 힘쓰고 뭐 돈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무역에는 별로 재능이 없었대요. 그래서 무역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땅을 많이 부동산 사업에서 땅을 많이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갖고 예술가들 엄청나게 지원하고 하여간 로렌조 드 메디치 자체는 인품도 되게 훌륭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군주로서의 그 풍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아버지가 통풍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통풍을 물려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겠지. 이 육식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잖아요. 채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풍에다가 거기에 복통. 이 복통이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위암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건강검진도 안 하니까 이게 40대 초반에 43세 44살하고 43살에 죽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봐도 되게 일찍 죽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로렌조 드 메디치는 워낙 17살 때부터 거의 군주로 등장해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라 한 20년 정도 어쨌든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결국 40대 초반에 일찍 요절을 하게 되고, 로렌조 드 메디치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탈리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거중 조정을 해줄 만한 이제 큰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안에서 아까 말한 그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렌체의 군주급 인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밀라노에 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라고 하는 인물 루도비코 일 모로라고도 하고 뭐 검은 무어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막 군주론에도 보면 나오는 이 양반이 이제 이거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정권을 뺏기겠다. 이 사람도 이제 삼촌 이제 섭정으로 시작해가지고 조카를 눌러버리고 자기가 군주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도 약하고 하니까 독자적으로는 이 정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외세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 카를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뭐 오센가 뭐 하여간 카를을 끌어들여 가지고 외세가 이탈리아를 이때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샤를 8세하고 카를 5세. 그래서 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이거는 거의 외계인이 침공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몇천 명 단위의 기병으로 이렇게 툭탁툭탁 하다가 사실은 사람들 별로 안 죽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전쟁을 하던 이탈리아에 이른바 국민군을 절대 왕정을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한 그 외세가 밀고 들어오면서 얘들은 대포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군주론에 보면 나오는 게 연결되는 거죠. 혹은 그 대포를 갖고 와가지고 뻥뻥 터트려 버리고 거기 대포 포신 그 포탄과 포탄 사이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뻥 날리니까 이쪽에 있던 이렇게 그 보르지아 드라마 보면 그런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병력이 서 있는데 대포알이 날아와가지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묶은 채로 싹 지나가니까 폼이 두 개로 두 동강이 나가지고 한 줄이 쫙 날아가면서 싹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얘들은 이 포로를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병끼리의 전쟁에서는 전투가 끝나면 다 포로로 잡은 다음에 포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을 안 죽고 돈으로 그냥 해결하고 이 전투가 종료되는데 얘들은 국민군끼리의 전쟁이니까 이건 뭐 포로 잡을 필요도 없고 싹 다 죽여버.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하나도 안 남고 전멸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탈리아가 두 강대국의 스페인과 프랑스라는 두 강대국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이제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이 아주 그냥 압살을 당해버리는 그로부터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탈리아가 초토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그야말로 이탈리아의 어떤 난세 오브 더 난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게 이 로렌조 데 메디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체사레 보르지아가 등장해서 결국 이제 루도리코 보르지아가 그게 되고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알렉산드르 6세가 되면서 교황이 되고 그 아들이었던 체사레 보르지아가 등장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이제 로마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벌리게 되죠. 그때쯤에 마키아벨리가 만나서 이제 군주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중에 군주로 쓰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거는 요 시대로부터 한 10몇 년 뒤의 얘기고 어쨌든 프렌체사는 딱 그 로렌조 드 메디치가 죽는 것까지 그거까지 나오는 게 8권의 내용입니다. 8권 내용 그 정도로 요약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폭군을 함부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에 대한 이렇게 검찰 수사도 결국에는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 더 살아났어. 더 살아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안에 있는 비명계를 쳐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처음에 가결되는 바람에 비명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엄청나게 일어난 상태에서 영장이 기각돼 버리니까 이재명은 이제 더 신나가지고 지금 뭐 더 완전히 그 지도부를 다 비명계였던 사람 다 사퇴시켜버리고 친명 체제로 구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명계 다 지금 찍어내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순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어설프게 칼질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만 더 길을 살려준 이제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용덕이가 얘기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쏘니까 아이언돔으로도 못 막잖아요. 이게 뭐 5천 발이냐 3천 발이냐 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공자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무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수천 발을 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장사정포를 갖고 있잖아요. 꼭 핵을 때리지 않더라도 장사정포는 한 번에 수만 발이 날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사드나 그 SM3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공 체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저는 빨리 방공호를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방공호를 파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신규 주택은 방공호 건설을 의무화하고 이제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방공호를 자발적으로 만들게끔. 그래서 뭐 주차장에다가 예를 들면 방공 이렇게 문 셔터 같은 거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해서 모든 집이 만약에 장소장포 날라온다. 그럼 5분 내에 5분이 뭐야? 2분 내에 날라오거든요. 그럼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서 이렇게 적어도 뭐 생명이라도 일단 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그 건물에 방공호 설치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런 것도 해놓지 않고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뭐 혹은 이제 북한을 무슨 뭐 위협해서 이거 말도 안 돼. 저는 민주당도 되게 무책임하고 국민의힘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먼저 강구를 해야지. 그냥 뭐 아유 뭐 이거 말로 위협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얼르고 달래는 것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살 길부터 먼저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피렌체사의 결론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따른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로렌초 파치 가문도 마찬가지고 다 사익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제 그 파국으로 이어지고 결국 폭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익이 아니라 어떤 공적 가치. 그게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든 뭐 사회민주주의든 뭐 어쨌든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진 공적 가치와 대의 명분에 따라서 어떤 그 당파가 생기고 그에 따라 갈등이 생기면 그건 얼마든지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익에 따른 어떤 당파와 갈등은 반드시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무슨 뭐 법대 나온 분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번역에 대해서도 또 좀 그 연대법학과 나오신 분인데 논란이 있는데
그 우리과 출신 김경희 교수 있잖아요. 경희대 정외과에 그분하고 신철이라고 지금 경기도 정 비서실에가 있는 그 두 양반이 마키아벨리 전공인데 그분들도 이 피렌체사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정치학 전공자들이 피렌체사 번역한 게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시 보진 않겠지만, 예, 하여간 뭐 그런 정치학과에서도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뭐 다음 책을 뭘 읽을지는 그냥 카톡방에서 나중에 천천히 좀 논의해 봅시다. 저도 뭐 급할 건 네. 없고 연말까지 좀 쉬고 한 내년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다음 책 뭐 읽을지는 한번 카톡방에서 좀 얘기해 보고 이 이탈리아 관련해서는 요즘 이 책이 좀 유명해요. 이 네. 이탈리아로의 길이라고 조기동이라는 그 비즈조선 기자가 쓴 건데 이 친구가 서강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도 갖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이탈리아처럼 된다.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말한 이탈리아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탈리아 이게 요지는 뭐냐면 이 사익 이익 집단을 이제 청산하지 못하고 이익 집단 정치에 휘둘리다가 지금 이탈리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뭐 그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갈 거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본만 가도 잘 되는 거고 음. 오히려 우리는 선진국에서 훅 내려앉는 지금 이탈리아가 이렇게 우리한테 밀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얘기는 사실 앞에 조금 나오고 나중에는 뒤에는 그냥 한국 정치 분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한 1장 정도만 보면 이탈리아 얘기 좀 나오는데 뭐 이건 뭐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잘 읽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수고하셨고 자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 연말 잘 보내고 내년에 다시 봅시다. 자 화면 잠깐 봐주세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감사합니다. 봐.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어이. 감사합니다. 네, 음, 수고하셨어요. 음.